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누구든 격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자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노숙자들도 우리는 소주 한 병 사서 취재를 하려면 슬리퍼 신고요, 좀 떨어진 옷 입고 이렇게 소주병 사서 가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도 마음을 열거든요. 네, 저는 2004년에 UBC 울산방송에 취재기자로 취직을 해서 16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김규태라고 합니다. 시사진단이라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을 같이 맡아서 하는 제작기자 겸 UBC 모닝와이드, 매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UBC 모닝와이드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기자, 특히나 이제 취재 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취재 기자, 제작 기자, 앵커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마이크 잡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현장 가서 막 전달하고 TV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취재 기자라고 하고요. 취재 기자가 단순히 기사만 쓰고 현장만 가보지는 않습니다. 스탠드업이라 그러거든요. 스탠드업이고 온마이크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그런 고민도 전부 다 취재 기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장을 갔다 오면 기사도 쓰고, 그러면 인터뷰를 어떤 걸 쓸 건지 그런 것도 본인이 다 이제 판단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또 하고 있는 제작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사 다큐라든가 그 시기에 조금 이슈가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걸 제작 기자라고 부릅니다. 앵커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 업계에서는 주로 이제 기자 출신의 뉴스 진행하는 데스크를 이제 앵커라고 부르거든요. 아나운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뉴스를 진행하면 그냥 통칭 앵커라고 부릅니다. 서울에 보면은 기자 출신 앵커를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메인 뉴스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하냐면 기자 출신이 하면 현장을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취재 기자들이 뉴스에는 많이 투입됩니다. 기자 중에는 또 이게 취재 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 기자도 있거든요. 얼마 전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 왔을 때도 취재 기자들이 돋보이게끔 잡아주고, 위험한 화재 현장, 사고 현장에도 뛰어들어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눈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이제 카메라 기자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한 건 군대 가서, 군대 때 한 제대 한 1년 정도를 남기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어요. 진짜 한 1년 정도를 계속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정말 보초 설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물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다. 방송국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이렇게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는 좀 아나운서가 하고 싶었고, 근데 아나운서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PD를 해야 되겠다. PD도 이제 막 화려한 쇼 프로보다는 이제 뭐 지금 보면 다큐멘터리 3일이나 뭐 옛날 인간극장 같은, 사람들한테 나의 이 작은 프로그램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내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1단계를 통과했으니 내가 그러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모았죠. 저는 이웃 학교하고 이제 모아서 스터디를 했죠.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해보기도 하고, 또 뭐 상식이나 이런 문제들을 서로 내와요. 이번에는 누구 담당 복사를 해와서 풀어보고,
아 정말 자기가 상식적인 사람인지 비상식적인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대학교 이제 열람실에 둘이 앉아 있는데 항상 같이 공부하던 이제 대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SBS PD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야 너희 고향에 기자 뽑는데 시험 한번 봐. 뭐 PD나 기자나 똑같대 시험이. 내가 많이 봤는데 한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 삼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앙의 언론사에 진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짝이 집이 고향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돼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UBC를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UBC는 다녔는데 그래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사회에서 남을 지적하고 뭐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느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질서를 지킵시다를 한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벨트를 이렇게 안 매는 사람들, 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방송을 내잖아요. 기자들이. 되돌아보면 난 안 그러냐? 나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사회부 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을 많이 느끼고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슬럼프를 극복하다 보면 나로 인해서 뭐 사회에 안 좋았던 게 또 조금씩 수정되는 걸 보고 개선되는 걸 보면서 이게 기자들이 하는 역할이구나. 고충이나 그 외에도 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자들이 뭐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언론중재위원회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여기 이제 법정에 가기 직전에 이제 중재하는 곳이라서. 근데 크게 뭐 그건 없는데 이제 실제로 보도로 인해서 본인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100개를 주장을 하시면 100개에 대한 하나하나 답변을 다 달아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업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시달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자라면 누구나 겪고 가야 될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자주 겪다 보니까 이제 뭐 적응이 돼서 크게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나의 직업으로 인해서 이게 성기능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기억에 나는 게 2006년인데요. 정말 이렇게 뭐 귀에는 우연히 찾아온다고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따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6.25 때 갑자기 트럭이 오더니 끌려가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반송장처럼 이렇게 완전히 거의 식물인간처럼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나 이랬더니 뭐 6.25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징집을 많이 했대요. 트럭이 와서 전령들은 다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라에서 데리고 가서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라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하나 없고 이거는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할머니를 만나러 갔죠. 할머니를 만나러 가니까 할머니가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연이 애틋하더라고요. 이걸 좀 보도를 하자. 이렇게 뭐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을 한번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저를 왜 찾으시죠? 이랬더니 방송 보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 나오던데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해서 같이 이제 마을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막 이제 제 뉴스 봤던 것부터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다 이제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다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진술이 다 일관적이고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또 왔다고 또 보도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국방부를 다 찾아보고 육군도 찾아보고 어디 다 찾아봤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 당시에 막 때리고 뭐 이랬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전쟁에 투입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으로 치면 훈련소였던 거야. 거기서 구타를 당해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반송장이 돼가지고 이게 더 이상 전쟁에는 투입 못한다 해가지고 집 앞에다 버려놓고 간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런 경우가 좀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국가유공자 됐습니다. 순직 처리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강제 징집돼서 이렇게 군대에서 구타로 숨졌는데 그게 순직 인정을 받은 건 처음 사례였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재밌는 방송하면서 사연인데요. 그 한창 태풍이 불 때예요. 그럴 때 이제 SBS 12시 자정 뉴스에 연결하는데 얼마나 이제 자정까지 기다리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연습 입에 단내 나도록 연습을 하고 이제 서울에 나간다는데 전국에 이제 친구들이 다 볼 텐데 잘해야지 이러고 착 처음 연결 잘했어요. 자, 다 하고 끝에 딱 하는데 잠잠하던 태풍이 갑자기 확 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심을 하고 다 됐다 이러고 뭐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UBC 뉴스 바람이 확 부는 거 갑자기 으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 못 하고 끝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방송 기자에 대해서 마치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뭐 양복 입고 나와서 탁 마이크 잡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는 엄청난 고충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건 잠깐이지만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뭐 현장 가서 취재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되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방송 기자는 양복 입은 막노동꾼이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열정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자란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대신에 나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조금 좋게 바꿀 수 있다는 이 이제 그런 열정과 그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열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좋다면 과연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서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어려워져서 회사가 없어지느니 절반만 월급을 줄 테니 당신 이 일 하겠느냐 했을 때 하겠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 정도로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겨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즐기고 있거든요. 이런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조명을 즐기고 카메라를 즐기고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걸 즐기고 이러면 좀 방송기자로서 괜찮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누구든 격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자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노숙자들도 우리는 소주 한 병 사서 취재를 하려면 슬리퍼 신고요. 좀 떨어진 옷 입고 이렇게 소주병 사서 가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도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고 또 신문도 보고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거 보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글로 또 써보고 하다 보면 논술이나 뭐 수능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도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 뭐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저 꿈을 키우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기자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